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법무부인 코리아에서 변호사 활동하고 있는 김희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어쨌든 귀한 시간을 내셔서 주말에 나오신 만큼 이제 도움되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계속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부수적으로 아셔야 될 법령들이나 아니면 등기부등본 보는 법, 이렇게 여러 가지 경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트로 부분에서는 지금 피해 현황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미추홀구만 하더라도 지금 2천억 원이 넘는 이제 피해금으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제 제주도에서까지 전세 사기 피해가 접수되고 있고, 이제는 지역 가릴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세 사기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 좀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세라는 제도는 저희 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 거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영어로 번역할 때도 전세라고 하잖아요. 그냥 우리나라 말대로. 되게 특이한 제도인데, 전세는 사실 임대인한테 내 버금의 돈을 무료로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은 그 돈을 가만히 은행에 두고 있지 않죠. 은행에 두고 있으면 이런 전세 사기가 터질 이유가 없거든요. 그 돈을 갖다 투자 활동을 하다가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제도로는 맘먹고 사기를 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셔서 그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게 저희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는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좀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미추홀구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 벌써 경매가 지금 낙찰이 끝난 데도 있고요. 경매도 지금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피해 건수가 2,500건 가까이 되는데, 벌써 임의 경매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500건 가량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심각하다는 거고, 그 중에 최우선 변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500건 중에 800건이 조금 넘습니다. 최우선 변제라는 거는 내 보증금 중에 일정 금액을 거의 세금보다도 더 앞순위로 배당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보증금을 전체 다 보장해 주진 않아요. 내 보증금의 한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피해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돌려받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핵심은 뭐냐면 내가 들어가는 주택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많이 이제 부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세가 부풀려져 있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간 전세 보증금의 시세도 뻥튀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사기의 핵심은 내 전세가율이 정확한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 이제 강서구 빌라왕 사기, 세모녀 전세 사기 이런 거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떤 식이냐면은 신축 빌라를 분양을 하면서 건축주한테 줘야 될 금액이 예를 들면 2억 원이다. 그럼 거기에 리베이트를 붙여서 갭투기 투자자들한테 줄 리베이트, 그리고 분양대행 업체들한테 줄 리베이트를
덧붙여서 예를 들면 2억 5천이라는 전세 시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건축주가 바로 분양을 했다면 2억이면 살 집을 2억 5천이라는 전세 시세로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분양을 하면서 동시에 그 2억 5천 갖다가 건축주한테 2억 원을 주면서 매입을 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그 사기꾼들이 나눠 갖게 되는 구조거든요. 이런 걸 좀 동시 진행이라고 합니다. 분양과 매입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거고, 미추홀구 전세 사기의 특징은 뭐냐면 후순위 전세 사기예요. 이건 뭐냐면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위험성을 알고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보통은 선순위 저당권이 들어가 있을 때는 임차인 들어갈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이 중개사들과 이런 여러 사기꾼 집단들이 이제 짜고서 이 시세는 이 선순위 저당권이 있지만 당신의 보증금이 보장될 수 있을 만큼 높은 시세다 라는 걸 거짓말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집주인은 지금 빌라를 수백 채 갖고 있는, 수천 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력이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후순위 전세 사기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전세 사기에서 문제가 되는, 또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조세 체납입니다. 뭐냐면 나중에 또 제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나의 보증금보다 국가에서 그 조세, 그러니까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순위일 거라고 선순위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들어간 건데 이미 임대인한테 조세가 체납돼 있는 경우, 심지어는 내가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세금조차 나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 체납에 대해서 기망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임차인한테는 타격이 있게 되거든요.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무자력 임대인으로 변경한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내가 임차를 하는 기간 중에 임대인이 뭐 어떻게 바뀌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임대인이 집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그 팔아버린 집주인은 자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지 임대인이라고 하는데, 심지어는 그냥 이 사람은 몇백만 원 준다니까 등기 명의만 받아갑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자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시원 이런 데 살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연락도 안 돼요. 뭐 소송을 하려도 통지가 안 돼요.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건대의 이 유형은 등기부상의 집주인은 A인데 B라는 사람이 내가 A라는 사람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 뭐 A라는 사람은 지금 뭐 외국에 있으니까 내가 대신하면 된다, 이렇게 기망을 한 거죠. 그러면서 보증금도 A가 아닌 B가 대신 받고, 그러니까 그냥 뭐 중개사도 다 괜찮다고 하니까 뭐 안심을 하다가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기망을 했는데 나중에 계약을 할 때 보니까 이건 안 되는 집이었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신탁부동산 사기가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쟁점이긴 한데, 결론은 뭐냐면 신탁부동산이 내가 임차하려는 주택이 신탁부동산이다, 그럼 들어가시면 안 돼요. 들어가면 되게 곤란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이건 제가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제 개념을 다시 설명드리겠는데요. 많이들 아실 거지만 제가 유의하실 부분만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항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이 정도는 아실 거예요. 뭐 인도받고 전입신고하고 그럼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이건 다 아시죠? 그런데 대항력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예,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대항력의 뜻이 뭐냐면, 임대차라는 거는 채권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임대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은 내가 임차인이라는 주장은 A한테만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잖아요. 나는 바뀐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내가 임차인이라고 주장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뀐 집주인이 너 나가. 그럼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 관계인데, 대항력을 부여하면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집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대항력은 내가 임차인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임대차 기간 중에는 내가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우리가 주민등록을 하고 뭐 내가 주택을 인도받았다고 해서 대항력이 있구나 라고만 아시면 큰 오류가 발생합니다. 어려운 개념인데요. 말소기준 권리라는 것보다 내가 선순위여야 되거든요. 말소기준 권리 중에 하나는 근저당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했는데 이미 그 전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전입신고하고 인도받았잖아요. 대항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럼 대항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인도받고 주민등록했다고 대항력이 있으니까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가 등기부상에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는 내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다. 그럼 나는 대항할 수 없다. 우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거는 대항력을 갖춘 것을 전제로 해서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건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1월 1일 날 그러니까 내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한 게 1월 1일이에요. 근데 확정일자도 내가 1월 1일 날 받았어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언제일까요?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받는 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제일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사실 내가 전입신고하기 전에도 미리 받을 수 있는 건 아시죠?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대항력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인 거지만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내가 이사한 날 무조건 전입신고 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네. 그 다음에 제가 CF 비교해서 전세권 등기를 말씀드린 건 이게 다음날 발생하기 때문에 효력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왜냐면은 내가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전입신고 한 날, 대항력을 갖춘 날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뭐가 앞서죠? 저당권이 앞서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 날 여기 보시면 이길 날 효력이 발생한다. 이 규정 때문에 생기거든요. 이거는 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바꾸자라는 얘기가 벌써 수년 전부터 뭐 입법안도 발의되고 있는데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직도 언제 통과될지는 몰라요. 그러면 정 불안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세권 등기를 하시면 돼요. 등기란 거는 내가 접수한 날 바로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도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대신에 집주인하고 합의만 된다면 나 그냥 전세권 등기 하겠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더 안전한 방법이죠. 근데 전세권 등기의 문제는 뭐냐면 집주인과 합의를 해야 되고 전세권 등기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근데 뭐 수백만 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등기 비용 정도니까 뭐 수십만 원, 집값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게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은 내가 조세 채권보다 또 앞서서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런 강력한 권리다라고 아시면 되시고요. 그럼 최우선 변제권을 보장받으려면 여기 보시면 이제 소액임차인이라고 했죠. 먼저 소액임차인에 해당돼야 돼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보증금 중 일정 부분만 최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단계를 거쳐야 돼요. 내가 소액임차인에 해당돼야 되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고 하면 보증금 중 일정 부분만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근데 여기에서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은 시간이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증액이 됐어요. 가장 최근은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보증금이 1억 6,500인가? 거기 이하여야지만 소액 임차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서울 뭐 과밀 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다릅니다. 근데 그 표를 보고 나는 그러면 뭐 내가 이때 입주를 했으니까 그 표를 따라서 나는 소액 임차인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오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선순위 저당권 설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민등록을 한 때가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나중에 표를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거를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나머지 분들은 다 아세요? 모르세요? 이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제도도 중요한데 이거는 뭐냐면 내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경우에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전입신고를 했다가 중간에 전입신고를 빼잖아요. 주민등록을 딴 데로 이전하잖아요. 그럼 나의 대항력은 이전했다 다시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항력은? 그때 기간만 없을까요? 이거는 아예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다시 들어온 시점부터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민등록은 함부로 빼시면 안 돼요.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집주인하고 소송을 해요.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요. 그러면 근데 나는 이사를 해야 돼요. 제주도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난 거기서 계속 주민등록을 못 빼냐. 이런 발이 묶이는 상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는 이유는 아까 점유를 상실하면, 그러니까 점유나 주민등록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상실을 하면 대항력은 없어지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점유를 상실하거나 주민등록을 빼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나중에 등기부에서 보여드릴 건데요. 임차권 등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등기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등기부에 기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공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도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공시가 되니까 누구나 알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등기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등기부를 한 번도 보지 않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다 한 번씩은 보셨어요? 네. 그럼 이제 등기부는 크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부분에 이루어져 있는데, 표제부, 갑구, 울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표제부는 그냥 이게 이 건물이나 이 토지의 지번이 뭐고, 뭐 건물이면은 그게 몇 층짜리고 면적이 어떻고 이렇게 이름표 같은 거예요. 그럼 크게 문제 안 되고요. 갑구가 등장을 합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고 있어요. 소유권에 대한 사항. 근데 그러면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등기는 왜 갑구에 기재가 될까요? 이거는 소유권과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가등기가 걸려 있잖아요. 왜 갑구에 기재할까요? 이건 소유권과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거겠죠. 소유권 변동과 관계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등기라는 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경매가 개시가 됐다. 경매는 아무나 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허가를 해줘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하면 그거를 등기부에 기재합니다. 왜? 이걸 알려야 되잖아요. 경매가 곧 시작될 거다라는 걸 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유권, 만약에 경매가 낙찰이 되면 소유권을 상실을 하죠. 그런 거기 때문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갑구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구에서 유의하게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소유권은 어떻게 변동되는지 확인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 가압류, 압류, 가처분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때 만약에 압류가 먼저 있다. 그런 집에는 들어가시는 건 주의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압류가 걸려 있다는 얘기는 언제든 경매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을구에서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제한물권이라고 하는데요. 용익물권, 담보물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권이 주로 기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당권 같은 경우는 저당권이 기재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것도 언제든 돈을 갚지 않으면 임대인이 채무자라는 건데, 갚지 않으면 언제든 경매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저당권에서 잘 보셔야 될 거는, 그러면 집주인이 얼마의 채무를 갖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저당권에 보면 채권 최고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집주인의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보통은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리면 한 1억 2천 정도의 채권 최고액을 설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1억을 빌리면 이자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럼 은행 같은 경우는 1억 2천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아가겠죠. 그러니까 넉넉하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채권 최고액만큼은 만약에 내가 선순위 저당권이 잡혀있다, 그럼 내가 이만큼은 받을 수가 없다. 이만큼 나보다 먼저 저당권자가 받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부를 보실 때는 순위를 잘 보셔야겠죠. 등기부에는 순위번호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뭔지를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순위번호를 보시면 되고, 별구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제가 갑구, 을구 말씀드렸죠. 다를 별자. 구가 다른 권리간에는 순위번호가 다르겠죠. 왜냐하면 갑구에서 1, 2, 3, 4 이렇게 나가거든요. 을구에서 1, 2, 3, 4 이렇게 나가요. 순위번호는 같은 구에서 우선순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접수번호를 보시면 됩니다. 접수번호 또는 접수일자. 그러니까 그게 앞서는 권리가 더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등기부를 보면 등기 원인 일자가 있고 등기 접수일자가 있어요. 근데 등기 원인 일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등기 접수일자가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예를 들면 1월 1일에 매매를 했어요. 1월 1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등기를 3월 1일에 했어요. 그럼 내 집은 언제 되는 거예요? 1월 1일에 될까요? 3월 1일에 될까요? 네, 3월 1일에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등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더 높은 금액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계약을 나 다음에 했어요. 근데 등기를 그 사람이 먼저 갖고 갔어요. 두 번째로 2차로 매매 계약을 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 집이에요? 그 사람 집이에요. 그만큼 등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수일자를 잘 보셔야 된다. 공신력 문제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공신력은 등기는 믿을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건 좀 복잡한 얘기지만, 그렇지만 예를 들면 위조 등기를 믿고 샀어요. 그런 일은 요즘에 있지 않지만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등기부를 믿고 산 사람, 예를 들면 내 소유였는데 누가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했어요. 위조한 다음에 등기를 팔았어요, 소유권을. 그럼 이 사람은 억울하죠. 나 등기 믿고 샀는데 위조 등기인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 그렇지만 보호해주지 않아요. 등기는 공신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등기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제 등기를 한번 볼게요. 단독주택과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로 혹시 구별하시나요? 구별할 줄 아시는 분? 다세대와 다가구 어떻게 달라요? 다세대는 여러 채가 있으면 각각 등기를 하는 거고, 다가구는 주인이 하나라고. 그쵸.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와 다세대는 다른 거예요. 다가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주인이 한 명인데 그 방을 쪼개서 임차인이 여러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한 명이라는 특징이 있죠. 다세대는 각각의 세대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네, 세대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단독주택 등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좀 잘 저도 안 보이는데 혹시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좀 가까이 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 이제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단독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라 같은 원룸 주인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층마다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표제부라는 거예요. 여기 표제부라고 써 있죠? 네, 이게 표제부라는 건데 이렇게 하면 좀 더 보이시죠? 표제부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층마다 면적이 얼마고 뭐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갑부라는 게 있어요. 여기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여기 보면 순위번호, 이게 순위번호라는 거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 1번, 1-1, 그 다음에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위번호에 따라서 소유권이 바뀌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실 때는 제가 접수 일자를 잘 보시라고 했죠. 이게 빨라야 나보다 앞서서 등기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등기 원인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접수가 언제 됐는지 접수 일자를 잘 보시고 접수 번호가 앞서는지 요거에 따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임의경매 개시결정이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아까 강제경매 개시결정 같은 거 갑부에 기재된다고 했죠? 이것도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것도 경매가 개시됐다라는 거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갑부에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경매라는 글자가 갑부에 들어가 있네. 그러면 경매가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는 표제부가 이렇게 좀 복잡해요. 그래서 특징은 뭐냐면 한동 건물 전체를 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13층 중에 1302호를 내가 임차를 하더라도 그 등기를 떼더라도 이게 한동 건물이 다 나와요. 1층, 2층 이렇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별로 큰 의미는 없죠. 거기에 또 보시면 여기에 대지권도 표시를 합니다. 집합 건물 같은 경우. 그 다음에는 요게 전유 부분이라고 써 있는 거거든요. 전유 부분이 내가 사는 건물. 여기 보면 12층에 뭐 1205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내가 사는 내가 임차한 건물에 대한 표제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건물력 보시면 뭐 철근 콘크리트 조의 면적이 얼마고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죠. 예. 이런 게 이제 표제부라는 거고 갑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구를 좀 보시면 여기 을구에는 지금 아까 제가 전세권 등기 말씀드렸죠. 내가 인도받고 주민등록해도 되는데 내가 더 강력하게 좀 보호를 받고 싶다. 그럼 전세권 등기를 해도 돼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등기부에 기재가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전세금이 얼마, 내 이 전세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게 다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 등기는 을구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서 등기가 되면 이렇게 임차권 등기가 올라가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그럼 이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적혀 있죠.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된 건지 등기 원인의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임차 보증금이 얼마고 범위가 어떻고 주민등록은 언제 했고 점유개시는 언제 했고 이런 임대차 계약 내용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주민등록이나 이사하셔도 된다는 거죠. 주의하실 건 등기가 된 걸 확인하고 하셔야 돼요. 법원에서 등기 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이사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등기부를 떼보고 내가 이렇게 등기가 올라갔는지를 확인하고 이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을구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제가 이제 sak선 하나 예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 빨간 줄 같은 게 가 있어요. 등기는 화이트로 왜 지우지 않을까요? 이거 지웠다는 거거든요. 이거 의미 없죠. 이거 왜 얘네들은 그걸로 하는 걸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기록 변경 같은 것도 다 확인을 하라는 사람. 그쵸. 예.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워졌지만 보라.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기 전에 막 압류가 막 엄청 많이 있었다가 싹 지워졌어요. 아니면 저당권이 막 있었다가 지워졌어요. 등기부 보면 막 이렇게 빨간 줄 있거든요. 내가 들어갈 때 깨끗했지만 아 이거 옛날에 문제가 많았던 집이구나 알 수 있죠. 예.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효력이 없지만 과거의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제가 말소 등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빨간 걸로 그어졌잖아요. 그 밑에 보시면 이 8번이죠. 아까 순위번호 8번. 8번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됐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말소한 내역도 등기부에 적어줍니다. 이렇게 빨간 선으로 긋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소한 내역, 말소 등기를 하려고 해도 등기소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말소 등기 신청 역시 이렇게 접수번호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도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등기 원인이거든요. 이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해지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거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다가 해지를 한 걸로 인해서 말소가 됐다라는 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런 뜻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고 이게 접수번호가 중요하다고 하죠. 그럼 근저당권, 야 이거 순위번호 어떻게 따져야지? 근저당권이랑 내 임차권 뭐가 앞서지? 이런 거 따질 때 어떻게 봐야 돼요? 근저당권 설정의 날짜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2018년 1월 31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1월 1일에 들어갔어요. 그럼 내가 앞서는 거고 내가 주민등록의 효력, 그럼 같은 날 내가 2018년 1월 31일 날 내가 입주하고 주민등록 받았어요. 그러면 뭐가 앞서요? 요게 앞서죠. 왜냐면 나는 2월 1일부터 효력이 있는 거니까 대항력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채권 최고액이 있다 sak선이 있죠. 이것도 뭔가 지워졌다는 거예요. 요 밑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10번 근저당. 요게 10번 근저당이었잖아요. 근저당이 변경됐다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채권 최고액을 변경을 한 거예요. 변경 계약을 했다. 이런 히스토리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 가지번호를 잘 보셔야 되겠죠? 10번, 10-1, 10- 이게 다 어떤 등기에 대한 거겠어요? 10번 등기에 대한 거예요. 지금까지 뭐 질문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등기부 그거 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제일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적정 전세가율이 얼마인지를 보셔야 되는데, 적정 전세가율을 알려면 먼저 전세가율이란 거는 이렇습니다. 적정 선순위 보증금 플러스 선순위권자, 선순위 저당권 같은 거겠죠. 그거랑 나의 보증금과 시세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가율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1억 원짜리 집이 있어요. 시세가 1억 원이에요. 근데 내가 들어갈 때 이미 저당권이 3천만 원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나의 보증금이 1,000만 원이에요. 나의 전세가율은 얼마예요? 몇 프로일까요? 1억짜리 집에 선순위 저당권 3천만 원, 나의 보증금 1,000만 원. 전세가율은 얼마예요? 40%겠죠? 40%. 그럼 이 정도면 안전한 집일까요? 어떻게 안전한 집이겠죠? 네. 보통 이거 몇 프로 정도라고 알고 계세요? 말씀 좀 해주실래요? 한 몇 프로 정도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율이 몇 프로 정도면 안전한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80%? 또 다른 분들은 80%는 거의 목까지 찬 거예요. 위험해요. 네, 80% 위험하고
70% 정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매각가라는 게 있거든요. 1억짜리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그것도 뭐 다 어느 건물이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70% 정도의 낙찰될 가능성들이 많아요. 전국 평균을 보면. 물론 지역마다 다르겠죠.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짜리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그럼 낙찰이 뭐 9천만 원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다행인데 전국 평균을 보면 한 70% 정도의 낙찰이 되더라. 그러면 경매에 넘어가면 7천만 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누구랑 나눠 가져요? 나의 선순위. 나랑 나의 선순위권자들이 나눠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7천만 원 안쪽에 그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전세가율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러프하게는 그냥 한 70% 넘기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주의하실 거는 내 돈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나보다 먼저 받아갈 사람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과연 시세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아파트는 시세 파악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아파트는 비슷하게 생긴 건물들이 여러 채가 있어요. 근데 빌라는 어때요? 뭐 건물 하나 다 제각각이죠. 그러니까 빌라는 시세를 장난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사기는 대부분 빌라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특히 빌라 중에서도 구축 빌라보다 신축 빌라가 더 위험해요. 사실 내가 아무것도 잘 모른다. 그럼 신축 빌라 들어가면 위험하죠. 네. 왜냐면 정확한 시세를 알 수 없으니까. 그러면 신축 빌라를 거르던가, 신축 빌라를 들어가려면 시세 파악을 잘 하고 들어가던가. 그럼 시세 파악을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신축 빌라는. 구축 빌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구축 빌라는 국토부 같은 데 가보, 국토부 사이트에 혹시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와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이렇게 검색해서 혹시 한번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사이트? 없으세요? 네. 사실 실거래가라고만 검색해도 이 사이트가 아마 상위에 뜰 건데, 이제는 아파트든 뭐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플이든 뭐 어떤 포털 부동산 사이트든 가보면 실거래가들 다 나와요. 이제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라는 거에 들어가 보시면 실거래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도 나와요. 근데 빌라는 아파트처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 비슷한 면적, 비슷한 지역, 이런 빌라들이 어떻게 거래됐는지 보고 추정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하려면 근데 여러 가지 세밀하게 좀 따져보셔야 되겠죠. 평수도 비슷해야 되고, 뭐 지역도 근거리여야 되고, 뭐 등등. 그러니까 이런 걸로 어림짐작한 수밖에 없다. 근데 신축 빌라는 더더구나 없죠. 왜냐하면 거래된 적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 주변 빌라들이 어떻게 거래됐는지 보거나, 아니면 공시 가격이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공시 가격은 나라에서 이 빌라의 가격을 공시하는 건데 그게 시세보다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시세를 좀 짐작하는 정도,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또 간편한 방법은 뭐냐면 중개사들이 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소들을 여러 군데를 좀 돌아다니시면서 한 군데만 시세를 물어보지 마시고 금방 여러 군데 물어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시세가 평균적으로 얼마가 되는지도 참고 자료로 이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법원 경매 매각가율이란 거는 1억짜리 집이 뭐 경매 넘어가면은 한 70% 정도, 7천만 원 정도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고요. 그래서 선순위랑 나의 보증금이 시세에다가 매각가율을 곱한 금액보다는 낮아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경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경매에 넘어가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갈 경우에 내가 거기서 배당받는다는 얘기는
경매에서 내가 돈을 회수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매에 들어가면 법원이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돈을 나눠줄 사람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경매에 넘어가면 야 여기에 돈 받을 사람들 신고하라고 그래요. 법원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눠주지 않아요. 그걸 배당 요구를 한다고 하는 건데 돈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법원에. 그러면 신고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법원이 순위를 매겨서 얼마씩 나눠줄지를 작성을 해요. 그걸 배당표라고 그러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가 몇 번째 순위인지 내가 내 보증금 중에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경매 그럼 되게 복잡하죠. 심지어 경매학원이 있는 것도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변호사들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냥 되게 기술적이고 되게 세밀한 걸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인 거, 이 정도만 알아도 대략 짐작하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법원에서 경매를 배당을 해줄 때 순서를 세우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를 세웁니다. 등기부상에도 순서가 있죠. 1번 아까 갑구에서 1구에서 1번 저당권자, 2번 저당권자 뭐 이렇게 순서가 있죠.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정해지면 그 밑에 있는 후순위 권리들은 싹 사라져요. 경매를 하면. 왜 그럴까요? 경매를 하면 왜 이렇게 싹 지워버릴까요? 그래야 낙찰이 되죠. 그걸 다 그대로 인수하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경매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 그동안 얼마나 사연이 많은 건물이길래 경매에 나왔겠어요. 그 권리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네. 근데 내가 내 순위에 따라서 내가 말소될 수도 있어요. 경매를 통해서 나의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내 권리가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말소 기준 권리를 봐야 돼요. 대표적인 게 저당권이 있거든요. 저당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당권자가 나보다 앞선다. 그러면 얘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했죠. 얘 밑에 있는 권리들은 싹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저당권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대항력을 갖췄다. 그럼 나는 저당권자보다 밀리죠. 근데 저당권자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나는 경매가 되면 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돈을 다 못 받아도 사라져요. 그럼 돈은 어디서 받는 거예요? 낙찰자금에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냥 너네들끼리 나눠 가서 법원이 배당표 짜준 대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낙찰가가 높아서 나의 보증금을 회수하면 다행이에요. 후순이라도. 왜냐면 나는 쫓겨나지만 돈은 받고 나가잖아요. 근데 아까 후순위 미추홀구 사고 같은 경우에 후순위자들 보호 안 되는 경우 태반이죠. 왜냐면 낙찰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미 선순위권자들이 다 가져가요. 그러니까 나는 보증금도 다 못 받고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예요. 그러면 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그러면 나는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돈은 다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경매가 됐는데 낙찰 대금 중에 나눠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내 보증금 다 회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뭐 누가 내주겠어요 그거를? 다 못 받아요. 근데 다 못 받으면 내가 거기에 눌러 살 수는 있어요. 받을 때까지. 이런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부분들이?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선순위 임차권자다. 내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다. 그러면 내가 경매가 들어갔을 때 경매에서 배당을 받아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다 회수를 하지 못하면 내가 임차인이란 걸 주장을 함으로써 계속 눌러 살 수는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후순위자면 어떻게 돼요? 다 회수하지 못하도 나가야 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눌러 살면 받을 수 있어요? 눌러 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은 여기에 눌러 살기 때문에 이 경매에서 권리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낙찰이 들어오는 사람은 이 임차인을 내가 떠안고 사는지를 등기부 보면 권리 분석을 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임차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 경매가 들어가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네. 아, 그럼 내가 이거 떠안아야 되는구나. 그걸 감안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받을 때까지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매수인이 새로운 임대인이 된 사람이 돈을 완납하지 않는 이상 나는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나가길 원해? 그럼 돈 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은 매수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방해될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매수란 거는 경매로 가면 낙찰을 받는 게 매수거든요. 계속 유찰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낙찰이 계속 유찰이 되면 낙찰가는 점점 떨어져요. 전 점점도 못 받게 돼요.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계속 여기에 돈 받을 때까지 눌러 살지 아니면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는데 우선 매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냥 이 집 사겠다. 낙찰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내가 차라리 이거를 어디서 뭐 돈을 구해서 내가 그냥 이 집 살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는 내가 앞서 있는 임차인이어야 된다. 이게 제일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 아까 제가 등기부에서 보여드렸죠? 갑구에 들어가는 압류, 을구에 들어가는 저당권, 그리고 뭐 가등기, 담보받은기, 그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아까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이런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런 거보다는 내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럼 반대로 내가 등기부를 계약하기 전에 등기부를 떼봤을 때 이런 권리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되게 위험하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소 기준 권리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번 저당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2번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저당권은 경매를 예를 들어 2번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2번만 없어질까요? 저당권은 다 없어질까요? 저당권은 다 없어집니다. 모든 저당권. 좀 어렵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등기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경매를 갔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1번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 뭐 또 돈을 빌렸을 수 있잖아요. 2번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2번 저당권자가 나 돈 못 받으니까 그냥 이거 경매 신청할래. 경매 신청해서 나 빚 그냥 회수할래. 채권 이렇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 말소 기준 권리는 2번 저당권이에요? 1번 저당권이에요? 아시는 분? 2번일까요? 1번일까요? 1번입니다. 1번.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저당권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선순위인 저당권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선순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저당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당권이 생겼네. 이 저당권보다는 내가 앞서지만 이미 최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때는 나는 말소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순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임차인 같은 경우는 내가 쫓겨날지, 두 번째 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지, 이 두 개가 제일 문제예요. 쫓겨날지 안 쫓겨날지는 제가 뭘로 보시라고 그랬어요? 뭘로 보시라고 그랬어요? 쫓겨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뭘로 보면 될까요? 말소 기준 권리. 예.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내가 앞서 있다? 그럼 난 쫓겨나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이 소멸되는지는 말소 기준 권리랑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소기준 권리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것들 있잖아요. 내가 임차하려는 건물에 등기부를 떼어봤더니 압류, 저당, 뭐 담보받은기, 뭐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나는 돈을 다 못 받아도 쫓겨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들어갈 때 이런 거 없었어요. 그 후에 생겼어요. 그럼 난 쫓겨나지는 않죠. 근데 내가 경매에 넘어갔을 때 돈을 다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제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을 때까지는 버틸 수 있다. 임대차가 의제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돈을 나눠주는 거를 순위를 한번 봐야 되겠죠. 돈을 그럼 어떻게 나눠주냐? 여기 말씀드린 요거 세부적으로 순위는 있는데 그럼 너무 복잡하니까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 경매비용과 제3취득자 비용은 먼저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매를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죠. 이거 먼저 떼요. 이 사람들 먼저 비용 주고 요거는 뭐 소액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이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더 중요한데 요 순서대로 배당을 하는 겁니다. 최선순위, 당해세, 선일자, 조세채권, 우선변제권, 담보물권 이런 순서거든요. 말이 어렵죠. 근데 당해세라는 건 당해세와 조세 이건 세금이에요. 세금보다 사실상 요 비용을 제외하면 최우선 변제권은 1등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강력한 권리라는 거죠. 근데 내가 우선 변제권 있죠. 이거 뭐보다 밀려요? 세금보다 밀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큰 틀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당해세가 뭔지 뭐 이런 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에요. 담보물권자가 있어요. 저당권자. 저당권자랑은 어떻게 순서를 매길까요? 어떻게 매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을 좀 들으셨으면 대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당권자랑 내 보증금이랑 누군가 먼저 받아야 될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따질까요? 순위번호긴 한데 아까처럼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등기부에 올라가지가 않아요. 나는 순위번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저당권자는 있잖아요. 뭘로 우열을 따질까요? 확정일자랑 어떤 거? 등기부의 근저당의 어떤 거? 접수일자. 그쵸? 그 두 개를 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접수일자가 내가 대항력이 발생한 시점은 이 길이라고 했죠? 이 길 다음날 그거랑 빠른 사람이 먼저 선순위입니다. 하루라도 더 빠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따져봐야 돼요. 우선 변제권과 담보물권 이거 저당권이거든요. 뭐가 먼저 가져갈지는 등기부의 접수일자를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순서로 배당을 해요. 그러면 뭐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우선 변제권 가지면 되게 나 보증금 회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보다 앞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조세죠. 그래서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임대인의 세금 체납에 대해서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우선 변제권. 그럼 강력하게 보호받으려면 최우선 변제권 하셔야 되죠. 혹시 여기 이제 대부분 임차인이실 거잖아요. 내가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내가 최우선 변제권자라는 거를 아세요? 아니면 거기 해당되는지 여부를 모르시는 분 아예 모르세요? 그럼 제가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내가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되는지는 본인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최우선 변제권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최우선 변제권자예요. 근데 그 중에 일부만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를 해주죠. 그럼 나머지 못 받잖아요. 그건 어디로 갈까요?
그건 어느 순서로 배당 갈까요? 나머지는 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까 최우선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그럼 그냥 일로 가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소액임차인에도 해당된다. 그러면 여기서 일부 받고 나머지는 못 받은 건 여기서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먼저 받아가는 사람들이 생기죠. 뭐 저당권자가 앞서면 저당권자가 먼저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근데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저당권자보다도 앞서 받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저당권이 있는 건물에 들어가요. 근데 내가 보증금이 예를 들면 뭐 한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최우선 변제권자거든요. 그럼 내가 저당권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만. 그럼 나머지 못 받은 보증금은 어떻게 되겠죠? 확정일자 순서대로. 그럼 저당권자보다는 내가 아까 밀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당권자 받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면 내가 소액임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럼 그 중에 1,000만 원은 내가 최우선 변제권을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2천만 원은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우선 변제권으로 가요. 그럼 이때 가면은 저당권자랑 따져봐야 되겠죠? 내가 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저당권자보다 갖고 남는 게 있으면 내가 2천만 원을 회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뭐 최우선 변제권에는 소액 보증금 중에 일부가 있는데 이게 임금채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임대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가 망했어요. 임금 근로자들 임금 못 줘요. 그럼 임금 3개월치는 소액 임차인처럼 최우선으로 보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물겠죠. 뭐 임대인이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뭐 임금 체불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임대인이 법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법인일 수도 있죠.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지금 좀 되게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법인인 임대사업자들은 이런 특수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법인들은 대부분 뭔가 사업체를 운영하겠죠. 그런 경우 만약에 그 법인이 망했다. 근데 근로자들 임금을 다 못 줬다. 그 중에 3개월분 전액 말고 3개월분 임금과 3년치 퇴직금은 이렇게 먼저 보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나중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 앞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이런 경우 좀 드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당해세. 이게 참 어려운 세금인데요. 뭐냐면 당해세라는 거는 그 당해 목적물에 발생한 세금 이렇게 아시면 돼요. 뭐냐면 내가 임차한 주택의 임대인이 상속으로 받았어요.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세 미납했어요. 그러면 그 세금을 당해세라고 합니다. 당해세에는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가 있어요. 네 가지만 우선 아시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이 문제되는 거는 상속증여세, 뭐 미납할 수도 있지만 종부세가 많이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사기친 사람들은 수백세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번에 이제 뭐였더라? 뭐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이라고 뭐 천몇 채 가진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종부세가 63억이었어요. 63억.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좀 드물, 이제 어쨌든 이 당해세라는 게 그만큼 무섭다. 근데 당해세가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아니 아까 근저당권자랑 순위를 따질 때 누가 먼저 근저당을 했니? 너가 먼저 근저당을 했니? 내가 먼저 주민등록을 했니? 이런 거 따지잖아요. 이렇게 순서 먼저 한 사람을 해주는 건데 이 당해세라는 건 없어요. 그런 거 뒤에 발생해도 먼저 줍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세금이란 거는 법정기일이라는 게 있어요. 세금이 확정되는 날짜, 그게 법정기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날짜랑 무관하게 당해세는 먼저 가져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제 조세가 그만큼 이제 국가 편의주의적인 거죠. 세금 먼저 회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세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당해세라는 게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무서운 세금이 있는데 이런 거를 주의해야 된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확인을 하셔야겠죠. 내가 들어갈 주택에 임대인이 이런 당해세가 있는지, 뭐 다른 밀린 체납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당해세는 이런 좀 불합리하잖아요. 아니 내가 임차한 다음에 생겼는데 그 후에 그래, 당해세 내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생긴 세금이라면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쳐요. 100번 양보해서. 근데 내가 들어간 이후에 생긴 당해세조차 나보다 앞선다는 거 뭔가 불합리하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많이 돼서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해세도 법정기일이라는 걸 따져요. 먼저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근데 좀 어려운 내용인데 어쨌든 세금 체납 여부는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배당 요구 매수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경매라는 거는 내가 등기부를 계속 빼보지 않는 이상 어느 순간 알게 돼요. 경매 개시 결정 같은 경우는 통지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미 경매라는 거를 알게 됐다. 그 시점에 이미 경매가 시작된 이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순서예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지 않아요. 근데 경매 개시 결정이 되고 나면 경매법원에서 현황 조사를 하러 나와요. 이 집을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누가 사는지 이런 걸 조사하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찾아와서 여기 임차인 누군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뭐 물어보니까 이거 경매인지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법원에서 통지가 옵니다. 배당 요구하라고. 이거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내가 임차인인데 경매에 들어간 걸 알게 됐다. 법원에서 통지가 오지만 그때는 무조건 배당 요구 통지를 내가 하는 걸 깜빡하면 안 돼요. 내가 살고 있고 법원에서 나 여기 사는 거 확인했으니까 뭐 알아서 배당해 주겠지? 아닙니다. 내가 꼭 배당 요구라는 걸 꼭 해야 돼요. 머릿속에 꼭 넣고 계시고. 그래서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란 거는 법원에서 어떤 통지가 오면은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하라 이런 통지가 와요. 아니면 내가 경매가 들어가면은 법원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당 요구 종기가 언제인지 꼭 확인하시고 내가 임차인으로서 권리가 있다라는 걸 신고하시고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임차인이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소액 임차인이더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예외적으로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면 임차권 등기를 했다거나 이거는 이미 뭐 등기가 됐기 때문에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럼 내가 경매를 신청한 마당에 뭐 배당 요구 뭐를 또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해야 된다. 원칙은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내가 차라리 그냥 낙찰 받아서 살겠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내가 보증금이 1억인데 1억은 그냥 1억인데 내가 낙찰을 한 3억에 받았다고 해요. 3억에서 내가 어차피 받을 돈 있으니까 1억 빼고 뭐 2억만 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내 보증금을 까는 게 아니라 그걸 상계한다고 하거든요. 내 보증금을 까는 게 아니라 상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증금 중에 배당받을 금액만큼을 빼고 낙찰대금을 납입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제가 아까 확정일자, 대항력 확정일자 순이라고 했죠. 예. 그다음에 내가 주택뿐만 아니라 땅에 대해서도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 설명드린 거예요. 아까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이 되면 받고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으로 우선 변제권 받으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배당 요구, 또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배당 요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그 전까지는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도 갖고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임차권 등기 명령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등기될 때까지 빼면 안 된다. 배당 요구도 마찬가지예요.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날 때까지는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배당 요구를 했어요. 배당 요구 종기는 예를 들면은 뭐 한 일주일 뒤에 끝나요. 아, 나 배당 요구했으니까 이제 배당 받겠네. 아, 나 이사 가도 되겠네. 아니라는 거죠. 배당 요구 종기까지는 우선 변제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되게 복잡한데 이걸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함부로 주민등록이나 이사를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내가 불가피하게 해야 되면 해도 되는지를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휘발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표를. 여기 인천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수도권 과밀업 재건요.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인천은. 그러면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그러니까 시기별로 이렇게 증가했어요. 서울 7,500, 그다음에 9,500 계속 증가했어요. 감소하진 않았어요. 물가가 올랐는데. 그러면 인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내가 올해 3월에 보증금, 인천은 서울 수도권 과밀업 재건역이라고 했죠. 보증금 1억 원, 이렇게 볼까요? 1억 4천에 들어갔다고 해봐요. 1억 4천에 2022년 2월 21일부터 수도권 과밀업 재건역은 소액 보증금,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보증금이 1억 4,500 이하라는 거예요. 내가 1억 4천에 들어갔어요. 그럼 나 소액 임차인이에요? 소액 임차인이에요? 네? 이렇게 실수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다라고 한 게 내가 전입일자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2021년 2월 21일 이후에 내가 임차인이 됐는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는데 1억 4,500이라며 그럼 1억 4천에 받았으면 내가 전세보증금 냈으면 나 소액 임차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주의할 거는 이거는 선순위 저당권이 없을 때예요. 만약에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 선순위 저당권의 설정 날짜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는데 내가 선순위 저당권이 등기부를 보니까 이미 2021년, 2022년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죠? 여기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어요. 뭐 국민은행, 뭐 채권 최고액 1억 이렇게 설정돼 있는데 내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안전한 집이라고 생각해서 뭐 10억짜리 집인데 내가 뭐 선순위 1억밖에 없네. 안전하겠지.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때는 요때를 봐야 돼요. 요때. 선순위 저당권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1억 3천이죠. 그럼 나 소액 임차인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해봐요. 내가 2016년에 들어왔어요. 선순위도 없이 들어왔어요. 선순위도 없었어요. 선순위 저당권도 없었어요. 그럼 예를 들면 2016년 5월에 들어왔다고 해봐요. 그럼 이때죠. 그리고 이때 인천은 8천만 원이면 소액 보증금이었어요. 근데 계속 물가가 오르면서 계약갱신하면서 내가 보증금을 2억으로 올렸어요. 2016년부터 살면서 올해 2억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나 소액 보증금 임차인이었다가 임차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소액 임차인에 해당됐지만 보증금을 올리는데 이 구간을 벗어나는 순간 소액 임차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두 가지 주의하시라는 거죠.
내가 소액 임차인인지 따질 때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는지를 따지고,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보증금을 증액하면서, 갱신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할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소액 임차인이었다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소액 임차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올려줄 수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보증금 법인데. 그쵸? 보증금은 올리지 않고, 보증금은 안 올리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만 올리면 되겠죠? 나머지 월세로 돌리자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꾸로 증액을 하면서 벗어날 수도 있는데 감액을 하면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액 임차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는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어요. 내가 예를 들면 2016년 요 기간 내에 8천만 원이 아니라 9천만 원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나중에 뭐 감액 이런 걸 하면서 8천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소액 임차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똑같이 증액을 하면서 벗어날 수도 있고 감액을 하면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주의할 거는 감액을 하면서 들어왔을 때 내가 가장 임차인, 쉽게 얘기하면 너 임대인하고 짜고 들어온 거지, 보장 받으려고 먼저, 이러면서 가장 임차인으로서 보호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런 경우예요. 이제 막 경매가 임박했었고 막 선순위 채권자들이 막 이미 저당권들이 막 가득가득 차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너 보증금 작게 해서 들어와. 그럼 너 저당권자보다 이렇게 먼저 받을 수 있잖아. 소액 임차인 되면 먼저 받을 수 있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럼 먼저 받을 수 있겠네.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반발하겠죠. 저당권자들이. 갑자기 소액 최우선 변제권 생겨갖고 저당권자들이 밀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장 임차인이다, 이 사람 배당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들어갔을 때부터 소액 임차인이면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근데 애초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미 저당권이 막 가득가득 차 있었는데 임대인이 아이고 소액 임차인으로 보호해줄게 이러면서 보증금 적게 하고 들어와, 이렇게 했을 때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 이게 이제 최근에 개정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당해세라는 거는 내가 들어간 나의 우선 변제권보다 뒤에 발생하더라도 먼저 배당된다고 했죠. 근데 그게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꿨어요. 원래는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조차도 보증금보다 앞섰어요. 얘는 저당권보다도 앞서요. 근데 이게 너무 불합리하니까 이 늦은 만큼을 보증금한테 양보하자, 이렇게 바꾼 거예요. 주의할 건 뭐예요? 늦은 당해세만, 늦게 발생한 당해세만. 그럼 여전히 법정기일이 빠른 당해세는 앞서요. 근데 법정기일이란 거는 공시가 되지 않아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임대인한테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 변경. 아까 임대차 기간 중에 뭐 바지 임대인으로 막 넘기는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경우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내가 등기부를 보고 살면서 맨날 떼볼 수 없잖아요.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선 이런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약을 먼저 설정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대인이 너 임대차 기간 중에 집을 팔 거면 나한테 알려줘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특약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임대인이 변경하는 경우 미리 알려줄 의무를 특약으로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임대인이 바뀌면 나 그냥 자동으로 해지하는 걸로 할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임대인이 바뀐 경우에는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해지하거나 아니면 그냥 임대차 승계하는 걸로 할 수가 있는데 정 불안하면 뭐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는 그 사람의 뭐 자력을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 자동 해지 특약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사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는데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그런 특약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바뀐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해지를 해버리고 그냥 임대차 기간 끝나지 않았는데 나 그냥 해지할래. 임대인 바뀌는 거 싫어. 해지할래. 너 보증금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해지하지 않고 그냥 임대인 바뀌는 거 오케이. 그러면 나중에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요? 새로 바뀐 임대인한테 받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선택 기간에 대해서는 안때로부터 상당 기간 내에요. 법에 규정은 없어요. 언제 하라고. 근데 한 2주 내에 아무튼 임대인 바뀌면 최대한 빨리 한다. 내가 2주 내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안심전세입이라고 해서 뭐 허브에서 이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위험한 물건인지 아닌지 이렇게 평가해주는 나름의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서 한번 위험한 매물인지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해요. 거기를 통해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1회 결제를 해서 열람을 하면 등기부 등본이 변경되면 휴대폰으로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내가 등기부를 맨날 떼보지 않아도 되겠죠. 이런 기능이 있다니까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는 아까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단독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법원에 이거 스스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양식이 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임대차를 종료해야지만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차 끝나기 전에 아직 1년이나 남았어요. 임대차 등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종료해야 돼요. 근데 주의할 거는 내가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임대차 기간 만료하기 2개월에서 6개월 전 사이에 임차인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임대인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계약 기간이 넘어갔어요. 임대차 끝난 거예요. 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거든요. 자동으로 똑같은 임대차로 갱신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갱신이 됐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임대차를 끝내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는 갱신 거절 표시를 해야 돼요. 나 갱신하지 않을래. 나 이제 끝나면 나갈 거야. 이런 의사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뭐 문자 메시지든 내용 증명이든 이런 걸 통해서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걸 못해서 묵시적 갱신이 됐다. 이런 경우는 해지 통고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해지 통고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기간을 놓쳐서 묵시적 갱신이 됐다.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하고 싶으면 내가 해지 통지를 해서 임대인한테 도달한 다음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종료가 되고 그 이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할 때는 이 임대차를 종료시켜야 되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양식은 이제 뭐 법원 뭐 검색하면 나와요. 예,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근데 신청 이후에는 이런 걸 적어야 돼요.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언제 체결을 했고 임대차의 내용은 뭐였는데 내가 종료가 됐어. 근데 아직까지 나는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나는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겠다. 이런 신청 이유를 적으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갈 내용들은 이런 게 있고요. 더 구체적인 거는 충분히 검색하면 나오니까 이건 제가 볼 땐 스스로 좀 리서치 하시고 주위 아는 거 있으면 좀 물어보면 충분히 혼자 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의하실 거는 등기될 때까지는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지가 옛날에는 이게 임대인한테 고지가 돼야지만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왔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일부러 안 받아요. 아니 임대인이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뭐 연락 두절이에요. 이런 거 못했어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갖고 임대인한테 알리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청서 양식을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뭐 이런 거 다 따라 적으시고 신청 취지는 뭐 이렇게 그대로 적으시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 별지는 따로 적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별지는 따로 그 건물의 내역에 대해서 적으시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계약일자, 보증금 얼마 이렇게 적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신청 이후에 여기는 공란이기는 한데 신청 이후에 제가 아까 어떤 내용을 기본적으로 적으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적으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려면은 종료시켜야 돼요. 임대차를 종료시키려면 아까 제가 종료시키는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나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2개월에서 6개월 전에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임대인이 연락이 두절되고 안 받아요. 내용 증명을 보내도 뭐 자꾸 반송이 돼요. 이런 경우 깝깝하죠. 왜냐하면 이게 도달해야지만 이게 효력이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는 법원을 통해서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내가 이렇게 여러 번 송달을 시도해봤는데 송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제 그런 사유가 그런 사유를 이유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법원이 도달한 걸로 간주할 수 있는 이렇게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개월 임박해서 하면 안 되겠죠? 미리 몇 번 임대인한테 내용 증명 보냈는데도 안 됐을 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몇 번 내용 증명 보냈는데 계속 뭐 반송되고 전화를 했는데도 뭐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을 잘 소명을 하셔서 이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 송달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최후의 수단.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여유 있게 하는 게 좋겠죠. 네. 임박해서 하시는 것보다 그게 좋다. 그러면 이미 반환 거부. 요거는 임대인이 안 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보험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소송이나 지급명령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더 신속하고 더 적은 비용으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급명령은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임대인이 이의하면 임대인이나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아본다면 나 여기에 동의할 수 없어 라고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지급명령 신청해봤자 어차피 소송으로 갈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냥 바로 소송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뭐 임대인이 뭐 아무 말도 없고 그냥 뭐 지급명령 받고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대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 확정이 돼요. 그러면 판결하고 동일한 효력이 되게 빨리 생기는 건데 임대인이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요. 그럼 시간만 버리면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좀 판단을 하셔서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돼요. 그러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할 때 주의할 점. 먼저 보존 처분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여기 보존 처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임대인한테 보증금 달라고 소송을 하기 전에 임대인이 소송하면서 다 재산 빼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럼 보존 처분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내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유지해야 된다. 뭐 계속 이거는 뭐 어떤 걸 하든 계속 나오는 얘기죠. 네. 그럼 지연 손해금 청구하는 게 있는데 뭐 이건 하나의 그냥 팁인데 내가 보증금 예를 들어 1억 못 받았다. 1억만 달라고 청구하는 게 아니라 1억 플러스 내가 더 받아야 되잖아요. 이자 부분을.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 집에 살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그 집에 살고 있으면 왜 그러냐면 이건 동시행 관계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보증금을 반환 청구하는 거랑 그러니까 보증금을 반환 청구하는 거랑 내가 집을
비워주고 임대인한테 인도해주는 거랑은 동시에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지연손해보험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후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 내가 인도해도 되죠. 그러니까 집 빼도 돼요. 집 빼서 임대인한테 나 임차권 등기 명령 했고 너한테 나 집 빼서 너한테 다 열쇠랑 다 줬어. 이렇게 하면 그 시점부터는 보증금 플러스 이자까지도 청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소송을 하면 소장부건 송달일부터는 연 12%의 이자까지도 청구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자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라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 임대인한테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임대차 기간 만료하려면 한 2달 남았어요. 아, 근데 빨리 어떻게 소송을 하려면, 소송하면 한 6개월은 그냥 가거든요. 네. 1년도 가고 막 이래요. 뭐 한두 달 만에 판결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소장을 접수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임대인 그 상대방한테 가야 돼요. 뭐 가는데 뭐 우리 택배 시키는 것처럼 그 다음날 그런 거 없어요. 이게 가려면 또 법원에서 접수하고 며칠 걸리고 뭐 송달하고 임대인이 또 송달 안 받아요. 그러면 임대인한테 송달 안 받는다고 땡이 아니에요. 몇 번씩 계속 해요. 그럼 한 달 가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또 송달이 돼요. 그럼 임대인한테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왜 보증금을 안 주는지 답변서라는 걸 내는데 또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그럼 몇 달 또 금방 가요. 네. 속 터지죠. 그럼 내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만료되자마자 소장 넣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급한시 상황이면 한두 달 정도는 먼저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어차피 뭐 너도 임대인한테 송달 가고 뭐 이런 시간까지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또 아예 뭐 임대인이 배째라 라는 태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더 일찍도 제기해도 돼요. 네. 어차피 안 줄게 명백한 경우이기 때문에 미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소송 형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 다음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 집행은 경매 넣는다는 거예요. 내가 판결 받은 다음에 임대인이 그래도 안 준다, 경매 신청해서 보증금 회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납은 아까 법정일이라는 거는 납세의무 확정일이라는 건데, 이렇게 뭐 신고일, 납세고지서 발송일 이런 게 법정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체납처분이 뭐냐면 세금이 밀려 있을 때 국가에서 하는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금이 밀려 있으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압류가 들어옵니다. 등기부에 이렇게 나와요. 압류 이렇게 나오죠? 압류. 요 내용을 보시면 이게 압류인데 어떤 압류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를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소득세과 세무이과 이렇게 나와 있죠? 아, 이거 세금 때문에 압류한 거네,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면 권리자 국 나옵니다. 국은 뭐냐면 국세예요. 나라가 권리자라는 거예요. 세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우리 재산세 같은 건 지방세거든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종부세를 내요. 종부세 대상자라면 종부세는 국세예요. 이건 나라에서 걷는 세금이에요. 근데 재산세도 고지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거는 뭐 이렇게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지방세 때문에 압류된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등기부에 이런 걸 보시면 얘가 세금을 안 내서 압류가 되어 있네, 이거 경매될 수 있겠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체납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이게 최근에 법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제도를 설명해 드릴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7에 보시면 2023년 4월 18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부터 이런 권리를, 이런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시행이 4월 18일 됐거든요. 요 후에 체결되는 계약의 경우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요 두 가지 정보에 대해서 제공하라고 의무를 부과했어요. 첫 번째, 임대차 정보예요. 확정일자 차입 보증금이에요. 이거는 다가구에서 유용해요. 아까 다가구 주택 말씀드렸죠? 다가구 주택은 내가 원룸에 사는데 101호가 나보다 먼저 들어왔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밀리거든요. 그건 등기부에도 안 나와요. 예. 그건 나중에 물론 전입세대 열람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살고 있으면 다가구 주택에 사는 분들이 다른 세대들이 언제 들어왔고 보증금이 얼마고 이런 거를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계약을 이미 체결해서 살고 있는 임차인이 아니라 내가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열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임대인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여달라. 이건 세금하고는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납세증명서라는 거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납세증명서 보여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아는 사람도 한 며칠 전에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인이 보여주더라고요. 네.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뭐 맞냐고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이제 임대인한테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납세 증명서라는 걸 보여달라. 언제? 계약을 할 때, 계약 체결 시. 그리고 이제 이게 국세징수법 이런 데 또 어떤 게 들어왔냐면 계약한 날로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계약 체결 날 말씀드린 거고, 요거는 언제예요? 계약 일부터죠. 계약 체결 후부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잔금 치르기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국세를 밀리고 있는지 지방세 밀리고 있는지. 예. 그러면 잔금 치르기 전까지 내가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플러스해서 어떤 걸 하면 유용할까요? 특약을 넣으면 유용합니다. 예. 만약에 내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잔금 치르기 전까지 보증금 이제 잔금 치르기 전까지 세금 체납이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 계약 해지하겠다. 이런 특약을 좀 유용하시겠죠.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확인을 하면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하다고 했죠? 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주의하실 거는 보증금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하실 수 있고, 이게 이제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인천 계양구 주택을 거기 소재 주택을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구청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전국에서 다 할 수 있다. 손쉽게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거 임대인 모르게 연락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르게 할 수 있냐 없냐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냐 없냐. 네. 그러니까 동의 없이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예. 특약을 뭐라고 보면 좋다고요? 특약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 제가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보 제시. 계약 체결하기 전에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거는 임대인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날 가서 계약서 쓰러 가는 날 가서 그게 계약 체결일이잖아요. 그때 임대인이 보여줘요. 근데 내가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집 알아보고 다니고 있는데 임대인한테 보여달라고 하면 임대인이 스스로 보여주면 되죠. 보여줄 임대인이 드물겠죠. 그리고 그때는 임대인이 정보 제시, 납세 증명서 제시가 할 의무도 없어요. 계약 체결 전 단계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중개사 통해서 뭐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임대인이 이거 뭐 지금 세금 체납이 있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구두로 확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정도로 사전 조사를 하시고 계약 체결날 가서 그러면 미리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이거 계약 체결하고 싶은데 미리 알아봐 주세요. 뭐 중개사가 모를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미리 확인을 받은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내가 계약 체결날 이거 내가 서류로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미리 알려준 내용과 그날 임대인이 제시하는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되겠죠. 얘가 거짓말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시고, 그럼 계약 체결한 후에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시면 된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가능하다. 요런 과정은 예. 질문은 예. 계약하는 날, 잔금 치르는 날 납세증명서를 봤는데 계약 체결하는 날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 네. 잔금일이 아니라. 예. 계약 체결일 날 그렇죠. 납세증명서를 봤는데 네. 연체된 세금이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근데 그 전에 보통 계약금을 미리 입금을 하잖아요. 가계약금. 네. 네네네. 그런 경우에 납세증명서를 보고 그 계약금, 가계약금을 회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이제 미리 체크를 하시라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가계약금 걸면서 중개사한테 확인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개사한테 확인을 먼저 요청을 한 다음에 중개사가 그럼 임대인한테 확인을 하겠죠. 그러면서 중개사한테 가계약금을 넣으면서 어떤 뭐 문자 메시지든 아니면 서류든 내가 가계약금 이거 지급을 하는데, 뭐 가계약금이 크면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지급하는데 다만 이게 계약일 날 납세증명서를 확인했을 때 미납 세납이 있으면 가계약금 돌려주고 해지하는 걸로 한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면 너 나 기망한 거니까 손해배상까지도 얼마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네. 좀 정리가 되세요? 납세를 어떻게 확인을 하는지. 그러면 계약일부터기 때문에 사는 중간에 내가 이제 잔금까지 다 치르고 전입신고하고 살아요. 또 언제든지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납세증명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해당 사항 없음, 뭐 체납 없음 이렇게 나와 있죠. 체납 없음 이렇게 나와 있죠. 체납 없음. 근데 좀 보셔야 될 게, 이 납세증명서를 보실 때 저는 한 2가지 정도는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연장이나 유예 내역이라고 여기 써 있거든요. 요게 납세하지는 않았는데 밀려 있다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없음이라고 나와 있죠.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만약에 여기 뭐가 적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세금을 밀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밀리고 있는데 지금 유예를 해준 거예요.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체납된 건 아니잖아요. 봐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끊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주의하시라는 건 이거죠. 납세증명서를 보여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세금을 다 내고 있는 거는 아닐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뭐를 확인하시라? 연장 유예 내역에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발급일자. 그쵸? 나한테 보여준 날로부터 뭐 한 달 전에 끊은 거 보여주면 의미가 있겠어요? 그쵸? 당일날 끊어준 거가 제일 좋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국세 납세증명서고, 이 2가지 다 보여달라고 해야 됩니다. 국세랑 지방세 둘 다 보여달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방세인데 이것도 형식만 다르지 뭐 내용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부동산 거의 다 와가는데요. 신탁부동산은 요지는 그겁니다. 신탁부동산이라는 거는 들어가지 마시라. 위험하다. 위험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럼 신탁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등기부에 공시가 돼요. 여기 보시면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신탁 이렇게 써 있죠? 이거는 신탁됐다는 거예요. 신탁 원부라는 게 있어요. 신탁 계약 신탁이 되면, 신탁이란 건 뭐냐면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신탁부동산인데 신탁부동산은 보통 어떤 신탁회사거든요. 어떤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넘어간 건데 임대인이 마치 이거 자기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내가 돈 빌리면서 이거 뭐 잠깐 신탁해 놓은 거야. 근데 사실 내 거거든. 그러니까 나랑 임대차 체결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신탁회사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신탁회사랑
임대차를 하셔야 돼요. 차라리 하려면. 근데 신탁회사는 임대차 하지 않거든요. 신탁회사가 임대차를 놓고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탁회사의 소유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아닌 신탁을 맡긴 사람이 있죠. 이걸 신탁자라고 그러거든요. 신탁회사는 수탁자예요. 신탁을 받을 사람, 받을 숫자. 그 사람의 소유기 때문에 신탁자와 임대차를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체결할 수는 있어요. 법적인 문제인데 신탁 원부를 또 떼봐야 되거든요. 신탁 원부는 인터넷 등기로 뗄 수가 없어요. 직접 등기소 가서 떼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 뭐 임대차에 관련한 신탁계약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서 임대차 계약 체결할 수 있어 라는 조항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만 이 소유자는 누구일 거예요? 신탁회사 거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등기 넘어가면 그 낙찰받은 사람한테 내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런 경우에. 네. 그건 위험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약 몇 가지 이제 마지막인데요. 특약 몇 가지 아까 이제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 이런 특약을 내시면 좋다. 네, 아까 좀 정리된 거예요. 임대차 변경할 때 사전고지 특약 있죠. 그리고 특약을 할 때 오모를 해라라는 특약뿐만 아니라 또 같이 넣으시면 좋을 게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의무를 너가 어겼을 때는 해지한다.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손해배상 얼마 한다. 이런 것까지 같이 넣으시면 더 강제력이 있겠죠. 이거는 모든 특약에 공통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길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는 전입신고 확정일자하고 그 전까지는 등기부 변경하지 않는다. 이런 거 많이 있는 특약이고, 그 다음에 뭐 체납 특약 요거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그냥 뭐 제가 막 자세히 설명할 건 아니고요. 혹시 보증금을 대출받았는데 보증금 지금 뭐 대출받아서 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게 이제 뭐 전세상의 피해를 당해서 뭐 이렇게 대출이 안 되고 이런 경우 문제가 있어갖고 요거를 뭐 연장을 해준다든가 뭐 저리로 추가 대출해준다든가 이런 제도들이 있대요. 이런 건 좀 서치를 해보셔서 자기한테 필요한 거 이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내가 진짜 전세상의 피해서 쫓겨나야 될 상황에 처한다. 그 나라에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이런 제도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가 이제 대출 채무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내 대출금을 떠안게 됐어요. 전세 보증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채무 면책 제도도 있거든요. 파산 회생. 그러니까 내가 빚이 너무 많은데 이걸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파산 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약 목록 좀 다시 한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상담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한번 이용해 보시고, 저는 이제 여기서 나왔거든요. 이제 제가 뭐 여기 이제 변호사 단체들이 뭐 무료 상담도 해주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소송 대리도 하는데 뭐 그런 걸 무료로 하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공익적인 측면에서 이제 서민들의 주거 안정 이런 걸 위해서 변호사들이 좀 공동 활동을 하는 하나의 단체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법무부의 코리아라는 회사에 로펌에 소속돼서 일을 하지만 이런 것들 이제 좀 짬나면서 뭐 오늘같이 이런 활동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마쳤고요. 좀 상당히 좀 생각보다 양이 길었는데 제가 오늘 되게 놀랬던 거는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좀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했는데 정말 모든 분들이 집중력 있게 또 들어주시는 거는 전 좀 되게 드문 경우거든요. 제가 강의도 여러 군데서 좀 몇 번 해봤는데, 네, 그래서 되게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좀
뿌듯했고요. 예, 좀 많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세입자 법률지원센터도 도와드리고 이제 변호사들이 이렇게 도와드리는 단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데 노크도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끝까지 집중력 있게 들어주셔서 이렇게 열의 있게 들어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이메일인데요. 혹시 뭐 문의사항 같은 거 있으시면 저 이메일로 저한테 뭐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